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자민당은 오늘 총재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총리가 되려면 모레 있을 일본 국회 임시회 정식 선거를 거쳐야 하지만 자민당이 스가를 지지한 만큼 새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스가는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죠. 이미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것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사임하고 새 총리가 등장하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스가 총리의 등판, 긍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에 살고 있는 87살 할머니의 카일라스 순례길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 카일라스 가는 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영화를 만든 정형민 감독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방역에 정은경 청장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최백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지난주 최백은 TV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아주 잘 봤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경제를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백은 TV를 보시면 거기 이제 해답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요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죠. 이 국가 부채 얘기, 우리나라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오늘 뭐 100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보고 또 시간 되는 데까지 외평채 발행 이 소식도 있는데 이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요. 지금 뭐 보면은 언론에서는 온통 우리나라 뭐 국가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뭐 그 국제사회적 평가가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죠.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경쟁력 보고서를 만들어요. 예. 경쟁력 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CT 이제니까 소위 이제 그 인터넷 이런 분야들이죠. 네. 네, 이런 분야에 우리가 뭐 워낙 앞서 있는 거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은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 예, 이게 말 그대로 그 거시경제라는 건 한 나라 전체 경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하나 대외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1위예요. 2위요? 전 세계 1위요, 1위. 1위. 예. 물론 공동 1위로 몇 개 국가들이 있지만 1위입니다. 예. 예, 1등이라 이겁니다. 141개 국가 대상으로 했을 때요. 예. 근데 그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그만큼 굉장히 객관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 베네수엘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는 141개 국가 중에서 141위입니다. 꼴등이에요. 아휴, 그래요. 예. 꼴등 국가하고 1등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뭐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빚이라는 것이 원래가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요. 네.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보수 언론이나 일부 이제 관료들이 굉장히 공포 마케팅들을 많이 피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재정 건전성 어쨌든 국제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일단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액이 한 73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됐었어요. 예. 그런데 국가 채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자성 채무. 예. 적자성 채무라는 게 있고. 적자성 채무. 그다음에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금융성 채무. 예,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금융성 채무는 이건 국민들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제 다른 예평채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러잖아요. 예, 채권 매입해요. 예. 그게 국채입니다. 이게 국채요. 적자성 국채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금융성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채인데요. 금융성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저리로 자금 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들이에요. 그 돈에 쓰이는 거예요? 그 채권 사는 돈이 모아서. 예.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대출해줬으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돈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적자성 국채만이 그러니까 적자성 국가 부채만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채인데.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한 57%뿐이 안 되고 한 44%가 금융성 부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려진 총액의 그러니까 한 60%도 안 되는 정도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예. 1차적으로 먼저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73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엔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적자성 채무인데 이건 57%밖에 안 된다. 그렇죠. 한 400조 정도? 413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굉장히 일단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겁먹는 거는 뭐냐면 외환위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안목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정부가 대개 이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할 때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국채를 발행할 때는 뭐냐면은 원화, 우리나라 돈이 원화 있잖아요. 예. 원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뭐 원화 무슨 표시 얘기냐면 만기가 됐을 때 한국 돈으로 갚는 거죠. 아, 뭐 달러 표시 채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엔화 표시 채권도 있고. 그렇죠. 달러 표시 채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예. 달러 자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달러 자금 조달할 때 달러를 이제 만약에 100억 불을 빌린다 하게 되면은 예. 100억 불을 빌리고 달러로 빌린다면 달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는 되게 원화 표시들입니다. 원화 표시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그러니까는 우리 내부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화 표시 국채를 사가는 사람도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렇죠, 사람, 국민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 원하는 한국은행을 찍어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든지 거기서 한국은행 차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 돈은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환위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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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10%뿐이 안 됐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이 한 43% 이 정도 되는데. 예, 되지만요. 상당히 좋았군요. 그 당시에는 10% 10이라는 굉장히 낮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가 달러 자금을 많이 그러니까 예고해서 빌려 썼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달러 자금이 다 회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예. 그걸 갚을 달러가 부족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외환위기 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입니다. 대개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경상수지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왔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갈돼 가면서 예. 고갈돼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금들을 외국인들이 해소해 가니까는 그걸 못 막아서 터진 것이 그게 이제 국가 부도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금 700억 매년 700억 달러 전후로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단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은 외국 돈을 갚아야 될 돈들은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라는 건 되게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예. 그 돈의 규모는 그러니까는 한 1,300억 달러 정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 혹시 우리가 우리 채권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는 우리가 받을 한 4,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아, 훨씬 많군요. 우리가 그렇죠. 받을 돈이. 예. 줄 돈보다. 그러니까 받을 돈도 많고 단기에 받을 돈도 많고 외환 보유액도 그러니까는 한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경상수지를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없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 부채 비율 이것과 외환 위기와는 큰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군요. 이거는 실제로도요. 해외 사례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뭐냐면 외국은 그러니까 기초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높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요, 미국의 금융위기도요. 예.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한 60%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금융이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요, 미국이요. 아, 예. 그래서 미국도 그 금융위기, 은행위기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됐다는 게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인 거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은행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요. 예. 공적 자금 투입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것은 결과물인 거지, 은행위기나 외환위기의 결과물인 거지, 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유로존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가 그러니까 방만하게 재정 경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가 그러니까는 유로존 위기 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국가 부채가 100%가 좀 넘었었습니다. 장기간요. 예. 장기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안 터졌었어요. 은행위기가요. 예. 근데 소위 말해서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자본들이 해외 자본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자본들이 이제 해소해가면서 해소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갚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진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부도 급증을 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사를 다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외환 위기, 금융 위기가 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사실관계를 지금 뭐 보수 언론 대부분 뭐 야당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걱정을 할까요? 재정 건전성 얘기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살림살이거든요. 근데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국방이나 치안 같은 이런 기능도 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만은 저희 경기를 그러니까 보강하는 데도 이제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이 있고요. 또 어떤 소리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나 기업이 경기 침체에는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는 정부가 이제 재정을 보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 지원을 좀 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가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4번째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낮아요. 그래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되게 조세 정책이라든가 소득을 이전을 해줘가지고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득 재분배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이 한 26% 정도를 기여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안 돼요. 한참 멀군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저소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부가 재정을 할 때 대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기업들을 지원한다거나 은행들을 지원하고 그럴 때는요.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관대해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요. 맞아요.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2000년대 초에요. 기업들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그때 뭐 대우에다가도 뭐 투입하고 뭐 이렇게 막 투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때 투입한 규모가 한 169조 정도 됩니다. 169조요? 근데 아직도 회수를 못한 게 52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는 한 30% 이상을 그러니까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2000년대 초에 나간 돈이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관대하게 투입을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투입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에서 그러니까는 이 재정 파탄이라든가 외환위기 악몽에다 연결시켜서 자꾸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혹시 보수 언론은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우리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 돈 너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해온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재정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더 사용을 해야 된다고 2008년, 2015년도 계속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 또 반대 주장을 했어요? 반대 주장을 했죠.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두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일반 서민들 초점을 맞추느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돈 맛을 알면은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돈 맛을 알면 뭐 그 맛을 뭐 잊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 이번에 국민들이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로부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은 체감한 게 처음이라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정부의 재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돈인데 이걸 누가 쓰느냐가 돈을 어떻게 배분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관계에서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보수 언론들한테도 그냥 떡고물 많이 떨어져요. 광고비라든가 등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거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소수의 배를 불리게 쓰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답은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반대로 그렇죠.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기득권의 이익을 많이 대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정부가 재정을 더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었던 거고요. 네. 속상하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일반 모르고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잠깐만 뭐냐면은 재정 파탄이라든가 뭐 외환위기 가능성 여기다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것을 그러니까는 억제하게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거죠.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 최백은 TV 보시면 되고 하나만 1분 남았는데요. 네. 이 외평채 있잖아요. 예. 이 외평채 간단하게 이게 뭐고 이게 뭐 가장 낮은 금리에 우리가 발행 성공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외평채라는 말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준말인데요. 예. 예국환이라는 것은 예국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요. 예. 근데 평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환율,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물가로도 측정되지만은 이제 환율로도 측정되잖아요. 예. 다른 나라 통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냐니까요. 예. 그러면 그 환율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로화 가치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유로화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데 불리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강세가 되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유로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강세를 띄우기 위해서는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한국 돈 같이 떨어지니까요. 예. 유로화를 강세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요. 그럼 유로화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일 경우는 유로화 팔면 되고요. 팔면 되고, 예. 그러면 그런 수단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은 유로화나 달러 같은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거를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그 기금이 예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거고요. 예. 이 기금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인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4억 달러 금액으로 한 14억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미국 달러 채권하고 유로화 채권 했는데 유로화 채권에서 이번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화를 들여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그렇죠. 예, 우리가 한 7억 한 200만 유로를 들여오고 5년 후에 7억 유로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걸 왜 사죠? 이렇게? 유럽하고 일본은 지금 뭐냐면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금리죠, 실질 금리. 예,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들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이 사줄 때 그걸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준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신용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우리 국가 신용도 얘기하려면 또 이것도 1시간짜리라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나 유로를 빌려갔다가 상환 못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국가 신용도는 또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이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거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보유해왔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 신용도가 올라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증가해도 그러니까 이게 외환의 유한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6시 31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 봉화에 살고 있는 8순을 훌쩍 넘은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티베트의 카일라스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을 아들이 카메라에 담았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탄생했는데요. 지난 3일에 개봉해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의 정형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이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3일에 개봉했으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예. 흥행 성적이 괜찮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개봉 첫날 그 독립 예술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3,000명을 넘었었으니까 예. 그 정도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가 그 가장 그 해에 성공한 독립예술영화 몇 편에 속하는 성적을 지금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주만에 한 3천여 명 이렇게 관객이 들어왔군요.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자, 이 관객들 반응을 보니까요, 감독님. 그 뭐 버킷리스트를 또 하나 추가시켜준 영화다. 노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다.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다.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반응 예상하셨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네. 뭐 조금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극장에 또 많은 극장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지금 입소문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극장을 찾아주시는데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전국 동시에 다 개봉한 거죠. 독립영화 영화관에서. 예. 예. 그래서 뭐 전국의 독립예술 전용관이 예. 보통 10여 개 있는데. 10여 개밖에 없습니까? 전국에? 예. 다행히 이제 상업 영화들이 이제 대거 이제 그 극장 개봉을 미루면서 예. 거기에 조금 자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롯데 시네마라든지 뭐 CGV라든지 메가박스에서 예. 전국에서 조금씩 그렇게 개봉을 해서 전국 48개관에서 일단 개봉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국 48개 관에서. 자, 이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이제 우리 감독님의 어머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2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37에 혼자 되셨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이제 홀로인 어머니를 바라봤고, 이제 효도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주도 여행도 안 가려고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봄에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어머니께 히말라야에 있는 작은 사찰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4년에. 그래서 첫 여정을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변에서는 다 만류했죠. 히말라야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를 모시고 히말라야의 까거베니 마을의 작은 사찰로 순례를 처음 떠났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어머니께서 행복하셨는지 아들아 내년에는 어디에 가니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아니 근데 워낙에 연세가 많으셔서 이게 참 이거가 힘든 곳이잖아요. 어떻게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여행 중에? 일단은 그 2014년에 대략 그 마을 사찰이 있는 마을이 3,000m 정도 되고요, 고도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왕국 무스탄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4,000m 고개들을 넘었고, 2017년에 이제 카일라스 가는 길은 티베트에서 5,000m가 넘는 고개들을 넘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가면은 그냥 가만히 숨쉬기도 좀 힘든 곳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3개월이라는 여정 동안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고산증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또 2017년 봄까지도 그러니까 순례를 떠나기 전까지도 우리 봉화 산골에 야산에서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끌고 내려오셔서 장작을 패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만 걸어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잘 못 걸으시는데, 다 괜찮으세요? 허리, 무릎 이런 데 다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봉화산골에 계실 때에는 무릎도 안 좋고 그러셔서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걸으시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안 좋았던 무릎도 바로 되고 몸도 자세도 바로 되고 그렇게 되세요. 정말요? 네. 와, 그렇군요. 자,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87세시고 그럼 이 영화 나오는 이 배경이 몇 년도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 순례, 히말라야 순례부터 담겨 있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의 그 무대는 2017년,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를 출발해서 몽골을 가로질러서 고비 사막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서쪽의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중앙아시아 파미르까지 내려가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그렇게 티벳의 카일라스 산으로 갔고 거기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로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는 14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촬영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이제 하나의 또 어머니의 다음 목표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여정 순례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소원이 생기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북인도 보드가야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북인도 보드가야에 가서 빈민들에게 쌀과 담요를 사주시려고 노령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저축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령연금을 차곡차곡 지금 저금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손도 못 대고 어머니 통장에 그렇게 저는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만 은행에서 이제 돈이 이렇게 지금 모였습니다라고 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또 다 영상으로 담으시겠네요. 아드님이 같이 가서.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그 여정을 다큐로 만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부탁드리고요. 어머니 건강도 좀 기원 드립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일라스 가는 길에 정형민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정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도 문경 등 우리 지역은 15도 아래에 머물러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0도 정도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매달 14일 기념일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2월 14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고요. 9월 14일은 오늘은 포토데이라고 합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기념일을 핑계 삼아 소중한 사람의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날씨였고요. 내일도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6도, 한낮에 27도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22도, 체감온도는 24도, 습도는 73%입니다. 날씨였습니다.